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가격 통제를 보고 있는데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한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너무 뭐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한이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하한제다라고 하면 요건 반대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은 거야. 최저임금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야, 이거보다는 낮은 가격을 줄 수 없어. 낮은 임금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요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어.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이 지금 3달러인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이제 생산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야, 아이스크림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좀 가격 좀 올려줘, 높은 수준으로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자, 그러면 2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이스크림 시장의 예로 또 다른 유형인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이스크림의 제조업체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제조업체 단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정부에게 압력을 넣는 거야. 자, 그래서 가격 하한제를 설정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여기 보시면 하한제죠. 하한제를 설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압력을 설정했는데 정부의 이런 가격 통제가 이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통제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 가시죠? 이 경우가 의미가 있는 거야.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제조업체가 했으니까 야, 3달러에 우리 도대체 채산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 올려줘. 그래서 4달러 밑으로 내릴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스톱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첫 번째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소비량이라 할까? 수요량이라 할게요. 곡선상 이동이니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공급자들은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들은 생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증가시켜요. 이해 가십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공급량은 증가해. 너무 많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 공급 상태.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자, 뭐 그 정도. 이걸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공급이 더 많이 되었다. 과잉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의도한 거는 정부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 게 제조업체가 압력을 했지만 제조업체가 너무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제조업체가 약자라고 본 거야. 그래서 정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자, 좋은 의도로 개입을 하는 거야. 선의로 굿윌 선의로
네, 가격을 통제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야, 부작용이.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가격 하한제가 시행이 되면 일부 아이스크림 판매자들이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어. 생산했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80개만 판매가 되고 공급량은 120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과 공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초과 공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에서 수요량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공급량이 120개고 수요량이 80이니까 이렇게 40개만큼의 물건이 안 팔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래서 거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종적 유대관계. 뭐 미국이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아이스크림 판매자면 한국인들한테 뭐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하거나 가족에게 호소를 하는 경우에 뭐 더 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만회가 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가격 하한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1938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일부 유럽 국가들은요, 미국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요. 근데 소득 수준은 유럽이 더 낮은데 최저임금은 좀 높아.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약간 그런 불협화음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노동시장에서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가 공급하냐면 근로자들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이 노동을 수요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정부가 개입이 없으면 규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균형 임금에다가 균형 고용량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당 아니면 한 달로 할게요. 한 달에 만약에 사람들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뭐 이렇게 뭐 15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보기에 정부가 판단하기에 자,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이게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서 약자는 누구야? 근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가 너무 낮은 임금 하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간답게 살려면 이거 갖고는 요즘 생계비에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임금의 하한선을 가격 통제하는 거죠. 설정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제가 있게 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시장에서 원래 규제가 없었을 때는 임금이 요 수준에 이렇게 고용이 되었었는데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정부의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야. 임금 수준을.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초과 공급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만약에 뭐 300만 원이라 할게. 그래서 150만 원이 아니라 임금이 30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노동자보다 이전보다 임금을 2배나 줘야 되니까 부담되네. 그냥 내가 직접 일해야지. 아니면 AI 무인으로 해야지. 로봇을 갖다가 커피를 만드는데 써야지. 이렇게 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의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이 초과 공급 상태가 바로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최저임금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최저임금제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아.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이 약자인 근로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전문적 기술이라든가 오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스킬이 없는 미숙련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없는, 그게 미숙련이죠. 아니면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주로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10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10대 근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와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임금도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10대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10대들은 직장 훈련 기회가 주어지면 낮은 임금에서도 기꺼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인턴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인턴이라는 게 내가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조금씩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정부가 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근로자를 300씩 줘야 된다 그러면 인턴이라는 것은 사실 가르쳐주면서 대신 뭐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인턴제가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하면 바로바로 일을 맡겨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삼성에 들어갔어. 처음에 가면 몇 달 동안은 그냥 배우는 거지. 계속 교육을 받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다가 그 다음 경험과 숙련도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그리고 인턴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써보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졸업을 했는데 회사를 갔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도 직장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나랑은 문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잘 안 맞아. 그럼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쉽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인턴 제도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인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보면 거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최저임금이 대략 한 10% 상승하게 되면 고용이 1에서 3%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최저임금의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 효과 같은 거 할 때도요. 단기보다는 좀 장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장기에는요. 더 효과가 단기보다는 장기에 효과가 더 큽니다.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니까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 10대 근로자들은 10대 어린이들은 이게 원래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잖아. 근데 됐어. 공부는 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대 중에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업을 포기하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야 수학 좀 안 배우면 뭐 어때? 국어 영어 안 배우면 뭐 어때? 내가 그렇다고 죽어? 안 죽지. 근데 그런 학습이 나중에 또 우리가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가게 되는 거야. 일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기존에 10대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10대 근로자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존에 일을 하던 10대 근로자들 일부가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9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네, 말 그대로 소득을 향상시킨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그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사실은 일시적일 뿐이고, 거기 보시면 궁극적으로 낮은 생활 수준, 빈곤, 탈피의 어떤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다. 탈피의 그거는 불가. 그러니까 낮은 소득 수준에서 잠깐 일을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고소득층 쪽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 자체가 우선 낮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또 실업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이 실업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작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고기만 그냥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10대들의 어떤 학업 중단을 조장하게 되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어떤 인턴 같은 것은 거기 보시면은 직장 훈련 기회도 있는데 배우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직장 훈련 기회 같은 게 박탈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경력직을 이제 요구하는데, 아니 처음에 사회초년생이 뭘 경력이 있어? 처음에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경력 있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계층이 바람직하지 않게 선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가난한 약자들이어야 되는데 10대 청소년들, 대학생들 중에서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빠가 되게 부자야. 근데 사회 경험을 위해서 알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상 진짜 혜택을 보는 그 계층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빈곤한 층이 아닐 수 있겠다. 거기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하만 빈곤층 아래에 속한 가정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진정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약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하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는 가격 통제가 그래서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